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전쟁 후 피폐해졌던 시간부터 한강의 기적을 지나 세계 강국이 되기까지의 한국을 기록해온 사진기자의 이야기가 전해져 전 세계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는데요. 이 놀라운 사연,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제 이름은 리처드 그레이엄입니다. 1940년 런던에서 태어나 BBC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죠. 20살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세계 각국의 전쟁터와 분쟁 지역을 누볐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1960년 5월,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는 것이었죠. BBC 상사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곳이니 조심하게 라고 했지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잿빛 도시, 먼지투성이 풍경, 듬성듬성 놓인 낮은 건물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BBC 특파원으로서 제가 취재해온 곳들은 이미 수십 곳, 전쟁터와 폐허, 가난한 나라들의 모습은 이제 제 눈에 익숙했습니다. 또 다른 가난한 나라구나.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느껴졌어요. 임시 가건물 같은 공항 건물, 군인들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영어를 겨우 알아듣는 직원들. 제 여권을 확인하던 출입국 관리자는 BBC, 영국 방송 하고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특파원입니다.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막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였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엄 씨, 여기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박영호라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이자 제 안내를 맡게 된 사람이라고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숙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낡은 지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판자촌, 군인들이 지키는 검문소.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숙소로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 시내를 둘러보시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박영호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이 강했죠. BBC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망이 밝지 않아 보입니다. 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고 게다가 북한과의 분단 상황까지. 박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씨,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필리핀에서도,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같았죠. 가난, 부패,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첫날, 첫 사진은 중요하니까요. 박영호와 함께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솔직히 말해서 암울했어요. 긴 줄을 서서 미국의 구호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군복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들, 미군 부대 앞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저는 기계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내일은 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영호가 대답했어요. 재건 중인 지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는지.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도 결국 다른 가난한 나라들과 같은 운명을 걷겠지. 원조에 의존하고 독재자가 권력을 움켜쥐고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하지만 그게 내일은 아니야. 그저 보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내일이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첫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본 어떤 나라와도 다른, 정말 다른 나라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저는 호텔 창문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는군요. 해가 뜨기도 전부터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한국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고 박영호가 말했죠. 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남대문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프를 타고 20분쯤 달렸을까? 엄청난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장사를 하느라 땀을 흘리고 물건을 사느라 실랑이를 벌이고 가격을 흥정하느라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카메라 셔터는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노점상이었죠. 약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작은 손수레에 국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아마도 10살쯤 된 아이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여성은 누구인가요? 박영호에게 물었어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동생을 키우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꽤 유명한 국수 장사죠. 호기심에 이끌려 우리는 그녀의 국수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알루미늄 그릇에 담긴 국수는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제가 맛있다고 하자 한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외국인이 제 국수를 좋아한다니 영광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제 카메라를 보더니 물었죠. 사진작가인가요? BBC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가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하필 이런 가난한 모습을 찍으시나요? 우리는 이제 막 일어서려는 중인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그저 사진을 찍히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피했을 뿐이니까요. 저는 진실을 기록하는 게 제 일입니다. 한지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몇 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국수를 파는 여성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프레임에 담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진이 제 한국 컬렉션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나와 우리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폐허에서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외국 장비나 기술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한국인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건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원조받은 돈으로 일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부분 자체 자금으로 재건하는 중이에요. 미국의 원조는 주로 군사적인 부분에 쓰이고 있죠. 그날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확실히 가난했어요. 그러나 다른 가난한 나라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일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본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은 마치 내일이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박영호가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죠. 호텔에 돌아와 머릿속으로 오늘 찍은 장면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특히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팔면서도 언젠간 잘 살 거야 라고 말하던 한지민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필름은 아직 현상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들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기자 경력 동안 많은 가난한 나라들을 보아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난 속에서도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죠. 폐허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눈빛. 그것이 제가 이날 발견한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영호에게 물었어요. 한지민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한국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975년 4월, 런던 BBC 본사.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편집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리처드, 한국에 갈 수 있나? 거기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군.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국. 15년 전 제가 처음으로 특파원 생활을 시작했던 그곳이죠. 모든 게 잿빛이었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물론이죠.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15년.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취재한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은 1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군사 정권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을 테고, 거리는 여전히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뭔가 달랐어요. 훨씬 더 많은 건물들, 넓어진 도로, 그리고 새로운 공항. 김포공항은 제가 기억하던 그 임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권 확인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영어는 15년 전보다 훨씬 유창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관광이십니까? 취재이십니까? BBC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변화를 취재하러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즐거운 취재 되세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처드. 여기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박영호. 15년 전보다 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눈빛이었습니다. 서로 나이 들었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늙었어. 박영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자, 호텔로 안내해드리죠.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지프가 아닌 번듯한 택시였어요.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그 서울이 맞나요? 넓은 도로, 높아진 건물들, 자동차로 가득 찬 거리.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영호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르다고. 호텔은 15년 전 제가 묵었던 그 허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제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씨, 한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포장마차 국수 장수가 아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지민 씨, 어떻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더 나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한지민은 이제 작은 식당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포장마차 국수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묻자 박영호와 한지민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박영호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울산이라는 도시였어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몇 시간 떨어진 곳이라고 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엄청난 크기의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입니다. 박영호가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죠. 15년 전만 해도 여기는 그냥 작은 어촌이었어요. 한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카메라의 셔터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여전히 필름 카메라였지만 그 안에 담긴 모습은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음으로 우리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철소가 있었어요. 불꽃이 튀고 쇳물이 흐르는 장면은 마치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15년 전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빠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박영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이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온사인, 자동차 헤드라이트, 높은 빌딩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니. 제 손에는 메모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BBC에 보낼 첫 기사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 폐허에서 산업국가로. 잠들기 전 저는 제 여행 가방에서 오래된 필름 앨범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낡은 건물들,
가난한 거리, 그리고 한지민의 포장마차.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언젠간 잘 살 거야. 그녀의 말이 다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은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BBC 특파원으로서 많은 나라를 취재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1983년 여름 BBC 편집실에서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최신 필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분쟁 지역을 누비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제 특별한 취재 대상으로 삼고 있었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에 또 가고 싶다고? 에드워드 스미스가 제 책상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네, 서울 올림픽 준비 과정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한국이 세계 무대에 서는 과정이죠. 에드워드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본부에서는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면 아시아 쪽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든. 하지만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했죠. 23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다룰 가치가 없나요? 결국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약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같은 해 9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김포공항은 이제 국제공항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박영호가 공항 도착장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일보 기자가 아닌 정부 홍보실의 고위 관료였어요. 올림픽 취재를 온다고 들었네. 네, 서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건설 크레인이 도시 곳곳에 서 있었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더 이상 외국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대우라는 로고가 붙은 자동차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죠. 저 자동차들이 한국산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는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있어요. 수출도 많이 하고요. 박영호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한지민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식당은 이제 서울 시내에 3개의 지점을 둔 유명한 체인이 되어 있었어요. 리처드. 한지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진작가 선생님, 이번에는 또 어떤 변화를 찾으러 오셨나요? 올림픽 준비 과정을 취재하러 왔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죠.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지민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미국 유학까지 보냈다고 자랑했어요. 불과 23년 전 전쟁 고아로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팔던 여성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내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산업시설들을 둘러보게 해주겠어.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구미전자공단까지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전자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놀라웠어요. 거대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텔레비전과 전자제품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박영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는 생산 라인을 찍기 위해 여러 컷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들의 월급이 고향으로 보내져 가족들을 부양하죠. 다음으로 우리는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가 조립되는 과정은 마치 완벽한 교향곡 같았어요. 로봇팔이 움직이고 수백 명의 작업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나요? 저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국민들의 열정이죠. 박영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박영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의 이런 변화를 세계에 알릴 방법이 없을까? 제가 BBC의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었어요. 한국의 기적이라는 주제로요. 하지만 본부에서는 큰 관심이 없더군요. 왜죠? 영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먼 나라일 뿐이에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덜 알려져 있죠. 박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곧 일본을 따라잡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앞서 나갈 거고요. 그의 자신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좀 무리한 목표 아닌가요? 기다려보세요. 10년, 아니 20년 후에 다시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오늘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구미에서 본 전자공장, 울산의 자동차 공장, 그리고 서울의 변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마치 압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20년 만에 달성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건설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달랐군요. 다음 날 서울 올림픽 준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장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도로는 확장되고 도시 전체가 변신하고 있었어요. 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자신을 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요. 비록 지금 BBC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지민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민이 웃었어요. 지켜보세요.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가슴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제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변화의 현장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 에드워드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1997년 12월, 겨울 런던의 BBC 본사. 저는 막 중동에서 돌아와 다음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IMF 구제금융 신청, 아시아 호랑이 무릎 꿇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경제 위기라니. 지난 30여 년간 제가 목격한 그 기적 같은 성장이 무너지고 있다니요. 즉시 에드워드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상황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IMF 위기는 이미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였지만요. 가능한 빨리 출발하게,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게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읽었습니다. 600억 달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MF 구제금융이었죠. 한국 경제가 그만큼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공항도 이전만큼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에도 침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박영호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었죠. 퇴직 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리처드.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온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은행들은 외국에서 빌린 단기 자금으로 그것들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자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볐을 곳이지만 지금은 한산했습니다.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박영호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으니까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텅 빈 쇼핑몰의 사진을 찍는데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왜 사진을 찍으시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BBC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취재 중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외국 언론에 우리의 어려운 모습만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말문이 막혔을 때 박영호가 한국어로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러섰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30년 넘게 한국을 취재해온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도 기록할 거라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여의도 금융가로 향했습니다. 은행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매일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박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경제 위기의 영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문을 닫은 상점들, 실직자들로 붐비는 직업 속에서 쓸쓸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 한국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뭔가 다른 움직임도 감지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영호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 광장으로 오세요.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시청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각자 작은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박영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국가에 기부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죠.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갑오로 간직하던 금까지 들고 나와 국가를 위해 기부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울면서, 어떤 이는 웃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제가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씨, 한지민이었습니다. 그녀도 줄을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금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지민 씨, 그건 제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간직했던 유일한 재산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도 느껴졌어요. 제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되어 이제는 즉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BBC 본부로 보낸 첫 리포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27톤의 금을 국가에 기부한 것입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 도시는 결코 어둠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영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높은 빌딩이나 현대적인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의 단결된 의지,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지민의 식당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이 정도 위기는. 그녀는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23년 전 포장마차에서 처음 봤던 것과 같은 눈빛이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저는 진심으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에드워드에게 보고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는 그들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에드워드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지켜보게. 이제 BBC도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위기 때문이었지만 세계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요. 2001년 8월 런던의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했습니다. BBC 본사 건물 안에서 저는 국제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중동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주요 의제였죠. 리처드,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 에드워드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 IMF 구제금융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하더군. 그것도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게다가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고 있어. 에드워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드워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몇 개의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전례가 없어. 어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지.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 표현 말이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사용해온 표현을 이제야 에드워드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41년 동안 기록해온 한국의 변화를 모두 담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맞이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영호와 한지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나이 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죠.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벌써 4년 전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이제 고속도로였습니다.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들 대부분이 현대, 기아 같은 한국 자동차였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젊은 기사는 끊임없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핸드폰 사용률을 자랑해요. 박영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 우리는 IT 산업의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서울에 들어서자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은 더 높아졌고 도로는 더 넓어졌으며 무엇보다 도시 전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큰 전자 광고판들이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강남으로 가보죠. 박영호가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IT 혁명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강남은 제가 기억하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변모해 있었어요. 테헤란로를 따라 늘어선 빌딩들은 모두 IT 기업, 벤처 캐피털, 소프트웨어 회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건물들 대부분이 IMF 위기 이후에 세워진 거예요. 박영호가 설명했어요. 당시 실직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벤처 사업을 시작했죠. 저는 여러 IT 기업들을 방문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은 벤처 기업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한 인터넷 포털 회사였어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 회사의 CEO가 말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이제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한 클린룸에서 최첨단 칩이 생산되는 과정은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은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칩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공장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960년 처음 방문했을 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미군 구호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지민의 새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식당은 프랜차이즈가 되어 전국에 5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IMF 위기 때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한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이제는 해외 지점도 열 계획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41년 전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팔던 그 소녀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한지민이 웃었습니다. 리처드 씨가 찍어준 첫 사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가끔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곤 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이제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온사인과 LED 조명이 도시를 수놓았고 높은 빌딩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문화산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무대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던 나라가 이제는 문화까지 수출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와 다리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움직임. 4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BBC에서 우리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예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불가능을 넘어서 한국의 기적이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기록해온 한국의 변화를 담은 작품이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BBC 본사에서는 특별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60년대 한국의 흑백 영상이 나오고 이어서 2001년 최첨단 도시로 변모한 서울의 컬러 영상이 나오자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이야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죠. 다큐멘터리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인들의 끈기, 단결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강한 열망이 이룬 결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는 마침내 세계에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한국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장을 기록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83세가 된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 방문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나이가 들면서 장거리 여행이 점점 힘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지민의 아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한지민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박영호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도 들었죠. 어머니가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시로 진입하는 길에 보이는 서울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높이 솟은 첨단 빌딩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리고 번화한 거리. 2001년에 본 서울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지민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리처드 씨,
이게 마지막 방문이라고 들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여행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식당 체인은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해외 지점도 10개가 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자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60년 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팔고 있었어요. 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한지민이 웃었어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거죠.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올라간 곳에서 바라본 서울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들, 깨끗한 한강, 그리고 곳곳에 펼쳐진 공원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필연이었어. 63년 전 잿빛 페어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런 눈부신 도시로 이어질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한지민, 박영호,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저는 그 가능성을 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임을. 마지막 날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영국 사진기자의 눈으로 본 한국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였습니다. 당신의 사진들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 되었어요. 전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3년 동안 저는 이 나라의 변화를 기록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불가능을 넘어서 전시회. 제 평생의 작업이 집대성된 전시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저는 관람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섹션은 1960년대 흑백 사진들로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미군 원조를 받기 위해 줄 선 사람들, 그리고 작은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파는 한지민의 모습. 방문객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어지는 섹션에는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의 한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소, 제철소, 자동차 공장,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서울의 빌딩들. 흑백에서 컬러로 변해가는 사진처럼 한국도 변화하고 있었죠. 마지막 섹션은 현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중심지가 된 서울,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 그리고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64년 동안의 극적인 변화가 한 공간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리처드 그레이엄 씨, 이 놀라운 전시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대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렌즈로 본 우리나라의 성장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리에 한지민과 박영호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전시회를 찾은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였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전쟁의 폐허에서, IMF 위기에서,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다시 일어났던 한국인들의 회복력이 비결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젊은 영국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평생 전쟁과 분쟁 지역을 취재하셨는데 왜 특별히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나요? 저는 벽에 걸린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60년 작은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팔던 한지민이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 눈빛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저 확신에 찬 눈빛이요. 제가 평생 한국을 지켜본 이유는 그 눈빛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의 한국 이야기는 끝났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와 희망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